뭐야 말도 안 돼. 나 지금 한국 와서 사기 당한 거야? 여기 한 일본인 승무원이 잠옷바람을 한 채 한국의 어느 가정집에서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은 왜 한국의 가정집에 있게 됐으며 여기서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녀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하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무조건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해외 무역업을 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외국을 접할 기회가 많아 외국 생활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고 제 성격도 활발하고 항상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여행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일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그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태어난 나라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꿈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에도 너무 적합한 직업이 승무원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항공사는 다 있으니 비행을 하면서 돈도 모으고 각 나라도 경험해보면서 제가 살고 싶은 나라를 고르겠다는 게 제 나름의 야심찬 목표였어요. 제가 자꾸 멀리 다른 나라로 가려는 꿈을 꾼다는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내가 네 이름을 하루카라고 지어서 그런 것 같다며 웃으시기도 하셨죠. 하루카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동경과 희망을 담은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욕먹을 소리일 것 같긴 한데 저희 일본은 아직도 남자와 여자 직업의 경계가 뚜렷합니다. 흔히 말해서 여자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자들 대부분이 그런 직업들 중에서 주변에서 인정받고 살만한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승무원이기도 해요. 그러니 승무원이야말로 저희 모든 꿈을 다 이뤄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꿈에 가득 차서 승무원만 되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인생이 늘 그렇듯 승무원 생활도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어학 공부부터 각종 서비스 교육도 다 수료해서 어렵게 합격한 항공사였지만 막상 되고 나니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 심지어 표 안 나게 성추행을 당할 때도 종종 있어요. 안전을 위해 소등된 어두운 객실을 순회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이 엉덩이를 쓱 스치는 거죠. 그래서 획 돌아보면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고 있어요. 분명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아무리 불쾌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 승객에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건 중국인 승객들인데요. 한 번은 처음으로 중국 텐진으로 떠나는 비행 일정이 잡혔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중국이라 나름대로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내 함께 비행하게 된 선배가 넌지시 말하더군요. 중국인들을 조심해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 승객들을 받을 때부터 혼이 쏙 빠지더라고요. 한 중국인 승객은 이륙 시 갑작스럽게 화장실을 가야겠다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기내 안전 문제 때문에 이륙 시 이동은 어렵다고 안내드렸고 움직이실 수 있을 때 말씀드리겠다고 승객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승객은 저를 포함한 그 어떤 승무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 난동을 부리려 하고 큰 소리로 중국어를 외치면서 저희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승객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었는데 그날따라 텐진으로 향하는 퍼스트 클래스는 난동을 부리는 그 남자 승객 한 석밖에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를 전담하는 승무원들과 그 남성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였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렸으나 아무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마스크 착용도 거부한 채 심지어 심하게 기침까지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나쁜 건 둘째치고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쩌나 싶어 굉장히 두려웠어요. 심지어 텐진으로 향하는 내내 승무원들을 불러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거나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함께 앉아서 기내식과 술을 마시자는 등 일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내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알아듣지 못할 중국말로 저희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죠. 처음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을 한 저는 그 모습들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미개한 나라 사람에게는 서비스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진맥진해져 텐진에 도착하였고 동료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이 중국인 승객은 정말 서비스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평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 경험해 본 것이기는 했지만 동료들이 말하는 중국이 왜 그렇게 평가가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어요.
반면 완전히 대조되는 평가를 받는 게 한국인이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주장과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들 기질도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무엇이든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들어주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비행을 나가 보니 듣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이더라고요. 처음으로 한국에 비행을 가게 된 것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편 스케줄이 잡혔을 때였어요. 한국에 대해서 들은 것만 생각했을 땐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지,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서울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일본인이었지만 그 중에는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또 일이 터졌어요. 앞좌석을 쿵쿵 발로 찬다는 이유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건장한 두 남성의 싸움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서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몸싸움까지 번져버린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일본에는 남자 승무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신입 연수 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 뿐이죠. 그날도 기내에는 여자 승무원들밖에 없었는데요. 몸싸움을 하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승객들을 말리기 위해서 저희 승무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건장한 남자의 힘은 제어가 되지 않았고 아주 힘겹게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려야 했어요. 그나마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향해서 달려들려 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인 남성분께서 일어나 영어로 중국인 승객에게 조용히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 멈춰달라, 개인적인 일은 비행기가 착륙한 후 풀어라고 중국인 승객을 설득했죠. 다행히 그 중국인 손님들은 이내 자리에 앉아 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기내 안은 조용해졌고 저희 승무원들도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싸움을 말렸던 한국인 남자 승객분께서 저희를 찾아오셨더군요. 혹시 아까의 일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건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6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그 한국 남성분께서는 여행하면서 샀던 기념품 몇 개를 저희에게 건네시며 영어로 수고하셨다, 힘드실 것 같다 하면서 살짝 웃으시면서 위로의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때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승무원 모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황이라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일본인 승객들도 저희를 모르는 척하고 앉아 있었는데 한국분이 나서서 도와주시다니. 물론 그분이 좋은 것이지 한국인들이 모두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인사를 하시며 고생했다 말해주는 사람은 한국분들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날 일본인 승객에게 받았던 컴플레인은 지금까지 제가 비행하며 받은 것들 중 가장 많았고요.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그렇다고 했어요. 기내에서 간혹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일본인들은 모른 척하고 있다가 뒤에서 컴플레인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분들은 항상 한국분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한국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다음 일본으로 떠나는 비행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틀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원래 계획은 그냥 공항 근처 호텔에서 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막힘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출입국 절차부터 너무 만족스러웠고 수속을 끝내고 수화물을 찾아서 나왔더니 인천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에 더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내에서 도움을 주셨던 한국 신사분부터 인천공항의 뛰어나고 화려한 규모와 시설을 본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듣고 배웠던 나라와는 너무 다르다 보니 꼭 경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당연히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이니 일본이 모든 면에서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돌아다녀 보지 않아도 그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선진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딜 가든 영어나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식당에 가거나 카페를 이용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맞아 한국의 한 호프집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더군요. 단순히 궁금해져서 일본은 와본 적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프집에 있던 외국인들은 일본도 가본 적이 있다며 일본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어요.
깨끗하고 친절한 나라이며 볼거리가 많아 자주 가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본인인데다 일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일본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야기 중간 마침 호프집 내에 있는 TV에서는 축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경기라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관심은 TV로 쏠리더군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희 테이블의 사람들도 저마다 축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팀이나 선수를 말하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저는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 일본 축구 선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 의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손흥민 선수만 띄워주는 거야? 일본이 축구 랭킹도 높은 만큼 아무래도 더 좋은 선수들도 많은데 하며 물어봤는데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들 난색을 표하면서 일본 선수들은 딱히 만족할 만한 기량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있지?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성적이 더 우수한데 라고 말하자 다들 코웃음 치면서 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손흥민 선수에게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고. 일본은 글쎄 하면서 무시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일본도 좋아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게 더 만족스러운 걸 하며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오기가 생겨 한국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은 무엇보다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무엇이든지 빠르게 처리된다는 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빠르게 처리되는 곳은 없을 거야 라며 칭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무엇이든 여유있게 기다려줄 수 있는 일본인이 더 나은 것 아닌가 하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제 속마음과 다르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더라고요. 인터넷 설치나 집 수리 등 즉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 어떤 곳도 일주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이 처리되는 경우는 없는데 한국만큼은 다르다고 했죠. 미국에서 온 한 친구는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경험하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니 이제는 불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였어요. 또 음식도 빨리 나오고 배달까지 즉시 이루어진다며 생활 인프라가 이만큼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술집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의 말들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아니, 오기라고 했어야 할까요? 어떤 부분에서든 일본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 스케줄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죠. 제 스케줄이 없을 때는 한국행 비행편 스탠바이도 자원해서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한국을 자주 나가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자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을 경험하면 할수록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승무원으로 일할 때에는 그렇게 싫었던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겨울 휴가 때 역시 저는 한국을 나왔었는데요. 그때 한국 가정집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방을 구해 머무르고 있었는데 한겨울이라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히터를 켜려고 보니 에어컨에 히터 기능이 없는 겁니다. 덜덜 떨면서 하루를 묵었고 다음날 집주인에게 왜 히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는 항의 연락을 했어요. 집주인은 제 연락을 받고서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히터도 없는 집에 잘못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집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어디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드린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바로 오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제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운전해서 오시느라 회신도 못 하셨던 거였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온 집 주인은 저를 작은 컨트롤러 앞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게 보일러라는 거예요. 전원을 누르고 온도를 맞춰놓으면 방 안이 따뜻해져요. 한국에서는 히터를 잘 쓰지 않으니 알아두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머쓱해진 저는 채팅으로 알려주셔도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주인 아저씨께서는 직접 보고 말하면 금방 해결될 걸. 핸드폰을 붙잡고 말해봤자 해결도 안 나고 시간만 간다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외국분이신데 와서 받으려야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방을 데운다는 게 일본에서는 정말 잘 사는 집이 아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은 코타츠나 전기난로, 히터를 쓰는 곳이 더 많죠. 그래서 당연하게 히터를 찾았던 건데 한국은 모든 곳에서 보일러를 쓰는구나 싶어 정말 놀랐습니다.
전날 감기 기운 때문에 으슬으슬 추웠는데 보일러가 돌아가니 노곤하게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다 하고 이불을 덮고 푹 자고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온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침대를 놔두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잤거든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일본은 아무리 좋은 집들도 이런 좋은 난방 시스템이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추운 겨울이면 집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껴입고 코타츠 속에 들어가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텔처럼 히터라도 틀어놓을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히터마저 사치인 경우가 많아서 코타츠 하나만으로 겨울을 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은 전국에 보일러가 들어와 있다는 게 놀라워요. 가끔 한국 연예인들이 일본 예능에 나와서 보일러를 모든 사람들이 쓴다고 할 때는 믿지 않았어요. 일본처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겼으니까요. 또 한국에서 살면서 놀라운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밤에도 늦게까지 열린 가게나 상점들이 정말 많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에 놀러와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밤에는 거의 할 게 없어요. 번화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도 오후 9시가 넘어가면 대부분 문을 닫는 분위기입니다. 가족적인 문화가 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에 늦게까지 돌아다니거나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밤중에도 시내만 나가면 밥을 먹고 영화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건 물론 쇼핑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일본은 폐쇄적이고 다소 우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시내 위주로 돌아다니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고 골목으로는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전 세계 어디에나 범죄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치안 수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나 순찰차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새벽에 돌아다닐 때마저도 한 번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정도이니까요. 일본은 쉬쉬하고 있기는 하지만 치안 문제가 꽤 심각한 편이에요. 심지어는 대중교통을 타도 치안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치안데이라고 따로 부르는 날도 있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의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 몇몇 개 있는데 이 날을 공공연하게 치안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여학생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날이니 치안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친구는 중요한 시험이 있었던 날 치안을 당해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을 본 적도 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마음 놓고 우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서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일들의 심각성을 별로 안 느끼기 때문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 역시도 종종 치안 문제를 겪곤 했는데 한국에는 그런 걸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한국처럼 밤 늦게 혼자서 돌아다녀도 안전한 곳은 이제껏 못 봤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물론이고 남성분들도 굉장히 매너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처럼 붐비는 곳에서도 가능한 여자분들을 배려하는 게 보였거든요. 손이 닿지 않게 손을 들고 있는다든지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요. 공공장소에서 커플들을 봐도 서스럼 없이 스킨십하는 일본과는 다르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일본이 성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편입니다. 사석에서는 서로 어떠한 스킨십을 해도 용인되는 분위기랄까요? 잠시 놀러오신 관광객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 현지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동료들끼리 불륜도 흔하고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인드죠. 어떻게 된 일인지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긴 해요. 앞에서는 일단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뒤로 돌아서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심에 걸린다거나 별 죄의식을 못 느낀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본에 20년 넘게 살고 자라오면서 이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이런 게 가식이나 거짓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살다 보니 앞에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대하는 게 진정성 있는 행동이고 문제 해결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본인들은 선행조차도 민폐로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할 때 조심스러운데 이제는 그런 게 답답하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한국의 매력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음식이에요. 외국에 나가면 스시집은 많아도 한식을 파는 가게들은 잘 없어서 접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요. 한국에 와보니 한식 메뉴가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가장 놀랐던 건 반찬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메인 메뉴를 시키면 적어도 4~5가지 음식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제가 시킨 게 아니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직원분께서 웃으면서 반찬이라고 하시기에 반찬이 뭔지 찾아보고서야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식은 반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간단하게 마늘 장아찌, 단무지 정도는 내어주시긴 하지만 메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반찬으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한국은 식당 어딜 가나 메인 메뉴 외 다양한 반찬들을 함께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가격으로만 생각해보면 일본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데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주는 거죠. 또 언제 어디에서든지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주변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배달이 되더라고요. 새벽 시간에도 문을 연 가게들이 많아 먹고 싶은 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한국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었던 보일러 일화부터 음식까지 뭐든 풍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살기 정말 좋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게 호기심 반 오기 반으로 시작된 한국 방문이 지내면 지낼수록 살고 싶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때 호프집에서 만난 미국 친구가 말했던 이제는 미국에서 사는 게 불편해서 다시 한국에 나왔다는 말처럼 저도 이제는 일본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지 뭐예요. 관공서도 제대로 운영되는 법이 없고 서류 하나를 받으려고 해도 한두 달은 좋게 걸리니까요. 한국을 오면 올수록 한국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늘 꿈꿔오던 내가 선택해서 살고 싶은 나라가 바로 한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살아보기로 결단을 내리고 어렵게 들어간 일본항공도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 베이스로 근무할 수 있는 항공사를 다시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하루라도 빨리 다시 승무원도 되고 한국에도 나가고 싶어요. 혹시 비행기 타셨을 때 제 이름을 보신다면 꼭 인사해주세요. 한국이 좋아서 퇴사까지 했다는 하루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행기에서 하루카 씨를 보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 나누면 좋겠네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